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표결될 예정인데 총선을 41일 앞두고 그야말로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한석을 늘려서 301석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석을 줄이자라고 했던 전북 지역은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한석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이런 점에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극적 합의라고는 하지만 뭐 매년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간의 뭐 짬짬이 합의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보면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공고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획정안은 딱 온데간데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기형적인 어떤 그런 선거구제에 여야 간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안한 그 합리적인 안, 그러니까 이제 텃밭 그 전북의 한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계속 강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결국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건 여야 간의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비례의석을 하나 줄이는 약간은 뭐 꼼수 같은 그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 민주당에서 보면 이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하는 부분을 이 상특검하고 연결시키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면 이 상특검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나오면 그 탈락자들 어떤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했던 건데, 그것이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보면 굉장히 시스템 공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어떤 이탈표가 하나도 지금 뭐 탈당자들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탈당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결국 그 상특검을 그런 부분에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도 연결해서 이랬는데, 아마 이번 21대 국회도 아마 뭐 이 체포 동의안이 가장 많이 뭐 제출되고 또 대통령이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된, 그리고 늑장 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한 대로라면 지역구가 현재 253석인데 254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47석에서 46석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요, 자신들의 이익 외에는 용기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용기 있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301석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핑계 삼아서 301석으로 가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조건 욕 안 먹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300석으로 억지로 줄이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전북에서 한석을 줄이는 것은 뭐 인구 비례로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능사일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용기 있게 국민 욕을 좀 내가 먹을 테니까 한석 늘리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 발전이나 모든 걸 따져보면 한석을 늘리면서 같이 욕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역시 자기 이익 외에 국민의 이익, 정치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싶은 게 그래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우려했던 공룡 선거구는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는 계속 남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슈퍼 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게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선거구당 2대1, 그러니까 인구 표차가 2대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떨어진 사람이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도시에서 1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떨어지는 그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결국 석패율제나 차점자를 살려주는 석패율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어떤 대선거구제나 이런 것들로 한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원에는 이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또 경기에는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건 생기지 않게 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넓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좀 용기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변수도 좀 만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슈예요, 이거는. 그럼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좀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참에 좀 정치 개혁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정치 개혁 논의의 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그 논의가 없어지니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중앙당의 폐해예요. 근데 지금 중앙당의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이제 뭐 내각제, 대통령제 등등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자기 이익에 빠져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희망,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해가는 모습, 패배주의가 늘어나는 모습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계기로 다음에는 좀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어떤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희망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결과입니다. 당초 민주당에서 29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다시 이것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결국에 다시 이것이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먼저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계속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재표결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 그대로 폐기될 것이냐입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98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4월 총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네.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상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그동안에는 일단 그 민주당에서 보통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는 반드시 이거를 재의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재연 전략을 해온 이유는 결국 공천 과정에서 이탈표를 기대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단 한 명의 탈당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의 이탈을 기대할 수는 없고 거꾸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이 재표결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재표결을 오늘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는 보면 한 107~8표 정도, 178표 정도를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쌍특검 재의결에서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아무래도 네. 민주당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많은 반대표는 안 나오겠죠. 근데 단 제 생각에 참여를 안 하는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권하는 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반대표가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쌍특검법을 오늘 표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호남 여론을 굉장히 많이 의식했구나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총선용 카드였거든요. 바게닝 칩이었는데 이걸 여기에 썼다는 거는 이걸 갖다 호남 한석이 줄어들었을 때에 호남 여론의 악영향 이거는 좀 감수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더 지나서 공천 잡음이 좀 지나간 후에 정권 심판론용 칩으로 카드로 활용했어야 맞다고 저는 봤는데 여기에 썼다는 것은 호남 여론을 좀 더 많이 의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용 카드를 지금 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표결 결과가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향이 이제는 뭐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천 잡음이 데시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데시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논란이 사그러진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했으면 굉장히 데시벨이 그 높은 이슈가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거의 가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본회의는 소집 요구를 특정인 이상이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 요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좋아할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 확실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요번에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큰 압박이었고 또 거기에 연동되는 전북 민심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공천 잡음이 너무 커서 이 재표결 결과가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 아마 지금 이제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심판이나 아니면 거대 야당의 폭주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근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오롯이 민주당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호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 프레임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아마 이번 뭐 상특검 법안 이런 것들은 조금 묻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쌍특검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대담 중에라도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 직접 연결해서 결과 신속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가 친문계의 자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좀 한 명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한 이후에 친문계에 대해서 남은 친문계에 대해서 과연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홍영표 의원을 경선에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좀 경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홍영표 의원을 결국에는 이 컷오프한 결정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공관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힘의 일방통행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힘은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대 국가의 저는 논리라고 봐요. 네. 힘이 행사되잖아요. 그럼 힘이 행사된 것에 설명이 국민에게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근대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정글이죠. 예?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는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근대 국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특정인들에게 대표성을 주고 위임해 주는 대신에 그 힘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모아가라라는 민주주의를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과 설득과 납득 그리고 입증 이런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그 힘은 제가 볼 때는 근대 국가의 제도적인 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비춰질 때 총선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힘의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 이후에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계, 나머지 친문계 후보들에게는 경선 기회를 주면서 좀 이 반발을 무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어제 탈당한 서른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의 사당화,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주류였던 친문에서 확실하게 친명으로 바뀌겠다는 확실한 거고요. 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5인방이 있습니다. 그게 임종석 전 실장, 홍영표, 전해철 의원, 노영민 전 실장, 그다음에 어디가 해서 여기 한 5명 정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확실하게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트랙은 뭐냐 하면 그 민주당이 보면 이렇게 좀 군소 계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이렇게.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낙연계의 좌장 역할을 했던 서른 의원도 결국 공천 배제를 시켰고요. 정세균 의원이나 여기는 또 보면 우리 그 김영주 의원도 이제 공천 배제시키고 그래서 나머지 저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 김근태 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소 계보도 이번에 기획학원에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친명인데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마 그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비명계만 죽이기에는 자꾸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결국 덜 친명
의원들도 중진들도 좀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끼워 넣기 카드일 수도 있고 이번에 한편으로 볼 때는 중진 다선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공천을 약간 쇄신, 공천 혁신하고 있다는 그런 포장용으로 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보면 지금 현재 현역 물갈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그 어떤 사천을 빙자한 어떤 시스템을 빙자한 어떤 사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중진이나 다선들 일괄 정리하게 되면 그 자리를 결국은 초선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천 쇄신용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 컷오프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컷오프가 발표된 이후에 홍영표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뜻을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연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비밀계 의원들끼리 좀 뜻을 모아서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결사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영표 의원이 하는 얘기는 과연 그렇다면 탈당을 하고서 어떤 조직적인 규합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탈당을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바깥에 있는 기존의 세력하고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제3지대라고 하는 데가 국민의 어쨌든 기대를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둘로 쪼개지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그 기대를 굉장히 절망감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동인이, 요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현재 선택지냐 말씀하신 대로 각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지금 문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대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 제가 좀 찾을 수 있냐면 서른 의원조차 이낙연 대표의 신당으로 네.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외곽에 지금 제 세력하고는 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연대를 만드는 것 이게 구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칭 민주연대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좀 친문계가 정무적으로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친문계, 지금은 사실 친문계도 없죠. 다 친문계가 보면 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래알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탈당은 자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탈당을 권유하고 장애하는 이유를 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저분들이 탈당하는 이유는 이재명식 공천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탈당해서 만약에 반명연대도 뭐를 만들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자 구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공천이 잘못돼서 총선에 대해서 폭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저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3자 구도를 만들어버리면 이번 민주당이 총선에 지더라도 그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지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꾸 탈당을 독려하고 어떤 모멸감을 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앞으로 라이벌이 되는 싹을 다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분들이 나가게 되면 저분들이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탈당을 하더라도 선택할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제3신당이 지금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거든요. 가봤자 지금 탈당해봤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없고 제3신당 후보로 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기 은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굉장히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이렇게 좀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좀 잘 간파하고 정무적으로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 얘기도 해보면요. 전략공관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네. 검찰에 조작된 기소이고 내가 혐의에 대해서 당에 제대로 소명을 했는데도 지금 당이 검찰과 같은 잣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례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검찰과 같은 시각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화가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뒤에 형평성 문제는 일반화가 가능하잖아요. 객관화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나 있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적용하면 문제 되면 안 돼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당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거에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제가 볼 때 이 기동민 의원의 형평성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다른 어떤 피해를 입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대되면 이 전체의 공천에 대한 정당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화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 수수를 시인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시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십니까? 납득 못하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준은요 객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이게 핑계가 되면 지금 형무소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모든 케이스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으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법리와의 해석이 이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가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에는 각각의 케바케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의 것들을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그러면은 그게 하려면 적어도 보다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입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객관적인 입증이라는 건 그럼 그것이 법원에서 수용이 됐다든가 판결이 나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결국 공관위의 주장일 뿐이고 공관위의 판단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기동민 의원이 조금 억울하게는 됐거든요. 본인의 어떤 착한 양심 선언이 결국은 조금 본인이 일단 공천을 망치게 됐는데 일견 보면 고무줄 잣대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적으로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하면 본인이 벌써 수술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형사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투겠지만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뜻 공천을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동민 의원이 조금 뭐 후회스럽지만 본인의 어떤 착한 양심이 결국 뭐 오히려 뭐 좀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저는 만약에 국민들이 그렇게 만약에 보시게끔 된다면 저는 큰일이라고 보는 게 그럼 세상 모두가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잣대는 그런 개인의 주장에 따라 바뀔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합당하게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다르지 않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수진 의원하고 그러면은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그겁니까? 그것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더 얘기했다는 건데 그것이 유무죄를 가를지 안 가를지는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기동민 의원이 무죄가 나오면 이수진 의원도 무죄 나올 거고요. 유죄 나오면 저는 거의 유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 또 그걸 잣대를 해라. 라고 하면 또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관위에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의 컷오프가 이루어진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공관위원인 이재정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정 공관위원은 한계를 느낀다, 부끄럽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좀 남겼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당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당 지도부의 뜻이나 전체적인 당의 흐름이나 이런 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개인적인 양심이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나온다면 그 결정들의 정당성은 굉장히 훼손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선관위원장이 뭡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받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당이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 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공천 전체의 정당성이 오염됐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에서 빨리빨리 해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은요,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장을 귀로 듣고 아, 국민들도 내가 주장하니까 들은 걸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저는 전략적으로 세심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관위와 관련해서 오늘은 또 이명백 공관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존경받는 정치학자로서 처음에 공관위원장에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타협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명백 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사실은 희망사항이었죠. 저도 뭐 이명백 교수님을 잘 알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기대 안 했어요. 좀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던 네. 거고요. 조금 더 그동안에 이명백 교수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 뭐랄까 주류에 조금은 그래도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본인이 공관위원장인데 그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그 근거를 밝히라고 했더니 내가 밝히겠다고 한 다음에 당에 물어봤어요. 근데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이제 자기 권한인데 자기 권한 행사도 안 하고 오히려 경쟁자들한테 당의 당직자가 알려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인은 뭐랄까 일종의 앞장서주는 역할만 하겠다. 이걸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공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행동이나 이거는 기대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명백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론적으로는 어떤 정치학자로서의 명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치 현실이라는 거 전비 별개의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고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천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특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이 후보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제권을 전혀 행사를 못했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아마 이번 공천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아마 결국은 어떤 이재명표 어떤 공천의 어떤 덜러리였을 뿐이고 어떤 보면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어떤 뭐 그래도 원로 학자로서 그나마 어떤 그런 명성과 어떤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금 현명한 선택들을 좀 해나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공천에서의 잇따른 친문, 비명 컷오프로 문명 갈등이 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단지 이제 비명계에서 그거를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용기는 왜 없었냐? 공천이라는 현실적인 자기한테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못 드러냈을 뿐이다. 근데 결국은 그 믿음 마저 지금은 무너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궁지에 몰렸죠. 궁지에 몰렸는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기존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반화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게 서사가 돼서 지금 반발할 공간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몰려서 자기 이해에 의해서 이거를 탈당하거나 반발을 한다 이러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었네. 자기 이익을 위한 투쟁이었을 뿐이네. 국민을 위한 투쟁이나
국민의 상식을 위한 투쟁이나 국민의 철학을 위한 투쟁이나 대의를 위한 투쟁은 아니었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간이 훨씬 좁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공간이 넓을 때도 용기를 못 냈는데 지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이 그렇게 많이 비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선 이후에 총선이 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후위를 도모하려는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거거든요. 예. 예, 교수님. 일단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홍영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게 아마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 보면 친문계 인사들이 다 각자 도생하는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탈당, 어떤 분들은 뭐 잔류, 어떤 분들은 제3세, 뭐 새로운 미래라든가 제3신당 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선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땐 지금 탈당이라는 선택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한돼 보이고. 왜냐하면 탈당했을 때 갈 데가 없거든요.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명계 어떤 상징, 어떤 구심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게 되면 탈당에 대한 명분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탈당하려고 했던 윤영찬 의원을 잔류시키면서 이 안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본인이 붙잡아 놓고 본인이 지금 탈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공천 불만 때문에 나가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3명의 총리 중에 이낙연 전 총리를 지금 탈당을 했고요. 두 분의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공정 공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간접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까지 탈당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런 분들이 탈당해서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리한 구도를 만들고 국민의힘 후보가 의지를 얻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구 친문계가 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 당에는 당대로 친명계로 바꾸고 거기서 튕겨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친문계가 지금 구 친문계가 좀 제대로 된 정부적 판단 그리고 집단적 사고가 굉장히 좀 필요할 때다 이런 보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생을 민주당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의사를 물어봤고 그랬더니 본인도 탈당하지는 않겠다.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무조건 임종석 실장한테 성동을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주요 대상자들 중에서 여론조사 또는 경쟁력 평가를 좀 해서 제일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상태고 현재로서는 이의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를 향해서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요청이 재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그리고 주목을 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왕십리역 앞에서 그러니까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다시 선거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천됐는데도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도 그렇고 또 이 현장에 윤영찬 의원, 송갑석 의원, 홍영표 의원 이른바 비명계, 친문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총집결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이 공정한 공천이 아닌데 그거에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희생이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를 알리기 위한 세결집이에요. 근데 세를 결집하는 이유는 뭐냐? 그 불공정하다는 그 이유를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세가 많이 모이면 일반화되잖아요. 일반화돼야 이게 정치적인 명분과 정치적인 대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이 왜 일반적으로 틀린지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같이 안아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지역구 문제만 얘기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기 세 사람 지금 모여 있죠. 모여 있지만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으면 저 세 사람이 탈락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 세 분의 결집은 끌어낼 수 있었지만 저걸 넓혀가 가지고 민주당의 불공정성을 얘기하고 향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약간 잘못됐을 때 대안으로 떠오를 어떤 가능성, 힘, 에너지는 스스로 굉장히 많이 낮춰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것에는 어제 왕십리역 임종석 전 실장의 유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완전 바보 같은 행보입니다.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나머지 세 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 다음 행보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건 본인이 기회를 달라는 건데 본인이 왜 중성동갑을 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한 그곳을 본인이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마치 자기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비서실장도 했고 과거에 저기서 국회의원 2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꼭 고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출마의 명분을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모였기 때문에 아마 저분들은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지금 최고위에서 재심을 하지 않고 결과 기다리는데 하지 않으면 그럼 탈당할 것인지 그럼 탈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치적 패배 책임을 가지게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넘기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떨어져 있으면서 정부적 판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금 좀 차분한 자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본인이 비명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조금만 반론을 하면 전체적인 논지는 제가 공감을 해요.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거기 성동갑에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점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배제를 한 사람이 권한과 지위, 그다음에 힘 이걸 이용해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이 있어야죠. 정당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어쨌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발이 왜 부당하다는 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힘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대국가 시스템 얘기를 하잖아요. 힘과 권한이 행사됐을 때는 그게 그 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됐을 때 설명이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 때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서른, 이상원 의원까지 이렇게 비명계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탈당도 자유다. 세대 교체와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는 반복적인 논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묻지 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어쩔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힘이고 본인이 천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한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원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인 거예요.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위임자들에게 동의를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게 설명 안 하겠다예요. 설명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도 어쨌든 저기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정부인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 대답 안 해. 난 이거 할 거야. 이러면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굉장히 좀 저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철환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전체적인 플랜은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직면계로 잡고 그다음에 2027년 대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한나라당 이회창 그때 총재를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6대 총선 때 보면 대권에서 떨어졌던 그 이회창 총재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류였던
구민정계 세력들을 그때 공천에서 다 배제를 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 그때 유해창 총재는 그 구민정계 세력들을 배제를 하면서 그때 오세훈, 김부겸, 원희룡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면서 그때 16대 총선을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그 자리를 새로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신인이 아니라 대장동 변호사들, 백현동의 변호사들 이런 분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이게 앞으로 총선도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으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뇌관으로 꼽혔던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현역 18명 가운데서 12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지역구 현역 탈락자 3명 모두 초선 의원이었는데 교수님, 영남권의 어제 경선 결과를 놓고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선 의원들은 다 생존을 했습니다만 뭐 장해찬 후보, 구자룡 후보 같은 일부 신인을 빼고는 다선 의원들만 좀 살아남은 구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도 현역 불패 신화는 깨졌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선 중진들은 100% 다 생환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번에 35%까지 최대 감점을 받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네. 통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공천 룰 세팅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구자룡 변호사라든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된 이유는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인지도 높은 정치 신인이 있느냐?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신인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그 다음 총선에서는 뭐 어떤 청년 특구나 어떤 여성 특구 또는 지금 이제 우리 그 비례정당에 또 우리가 비례대표 명단할 때 어느 정도는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은 보면 어떤 당 쇄신을 할 때 항상 영입해서 쓰다가 네. 결국 이럴 때 되면 거의 총알바지로 버리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제 경선이 좀 재밌는 게 용산 참모들 중에 비서관들 이상은 또 다 이기고 있습니다. 참모관들은 지금 다 우리 행정관들은 지금 보니까 다 이제 우리 무덤이 된다고 할 정도로 거의 다 패배를 하고 있는데 네. 비서관들은 또 강성규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김문혜 또 뭐 우리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뭐 다른 그런 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뇨한 혁신위가 가동이 되면서 일성으로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영남권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였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성의 방향과 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 좀 반대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장제원 의원만 굉장히 억울하고 좀 안타깝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했기 때문에 물론 그 불출마를 하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윤심 논란 또는 뭐 윤심 공천 이런 부분도 좀 차단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번 공천을 조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네. 되는 그런 데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예상했던 대로 어떤 뭐 이뇨한 혁신이가 결국 뭐 반쪽 혁신에 그쳤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공천 트라우마 특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명박 정권에서나 2016년 뭐 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총선에 굉장히 큰 공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게 어떤 총선 결과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공천 관리를 통해서 공천 잡음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이제 뭐 총선을 치르게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높이 있게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잡음은 없지만 혁신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의 공천 잡음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민심이 드러났고 그 민심 때문에 우리가 바뀌겠다고 비대위도 만들고 혁신위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혁신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주류 위주로 비주류 파내고 이런 거 안 하는 통합을 이루겠다. 이 1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통합 공천이 뭐가 있습니까? 비주류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등등 뭐 활용합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통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성 키워드로 내민 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친윤 핵심, 친윤 주류,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뀌는 공천, 새로운 공천 하겠다였어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카피를 패러디했죠. 조용하게 뻔뻔하다. 예? 너무 뻔뻔한 공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공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선거 때 되고
민주당의 공천 자금이 좀 잦아들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유일하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원혜 전 의원이 뭐 일단 인지도도 높고요. 또 뭐 일단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 김민수 대변인하고 경선에서 조금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김민수 대변인 또 나름대로 뭐 좀 했지만 어쨌든 김원혜 뭐 의원이 나름대로 인지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아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면 경기지사 출마까지 굉장히 조금 뭐 이 당원들에 대한 친화력도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라는 이 표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방식은 여기는 경선이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재배치라는 것 뭐 등등 뭐 사실상 공천이 경선이 아닌 경선인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상징적이고 밀도 높은 인사들은 다 살라미식 껴넣기식으로 다 공천이 이미 됐어요. 결국은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친명 구색 맞추기로 안민석, 변재일 이런 분들을 껴넣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국은 몇 사람 덜 친윤인 사람들 몇 명 껴는 걸로 그냥 끝난 것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면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 공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검사 공천,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본다면 그런 얘기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완전 기호였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 공천이라든가 뭐 용산이 후광을 입은 그런 공천은 거의 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처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당정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욘드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오히려 뭐 용산에서 어떤 윤심 논란 아니면 또 한동훈식 사촌 논란 부분들도 다 정리하면서 오히려 조금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어떤 이번에 이기는 공천 그래서 뭐 이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본선에서의 경쟁력 인지도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한 그런 뭐 안정적인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한 권 사면요. 책 내용이 어디 다 들어있냐면 목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목차가 양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용산 공천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그 숫자가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들은 지금 공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책을 할 때 리드 문구 뭐 이런 게 다 중요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인 설명이나 뭐 백업 데이터나 이런 걸로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늘리진 않았지만 결국은 목차에 해당하는 거, 리드문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집어넣었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께서 조용하지만 뻔뻔한 네.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쇄신도 감동도 없는 무음 공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저와의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 때문에 뭐 용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투가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요. 어제 정도 되니까 용산 불패란 말을 뭐 그럼 현역 불패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전이고 한 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평론가께서 조용하게 뻔뻔하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국민추천제를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도 공관위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국민추천제라는 게 우리 당교에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유명무실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밋밋하다, 뭐 있던 쇄신적이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보완책으로 아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권이 지금 한 7, 8군데 그리고 강남권에 한 3군데 가지고 지금 한 10군데 정도가 국민추천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거기 이제 새로운 인물들
아마 어떤 뭐 구성을 해서 아마 새로운 인물들 얼마나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어떤 밋밋했던 부분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아마 반전 카드로 나름대로 어떤 공천의 마지막 이벤트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비례대표 그리고 국민 추천제 이렇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뻔뻔한 공천을 또 가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시도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제 가릴 정도로 그만한 흥행이 되고 정말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일지는 제가 뭐 또 두고 보고 그 이후에 제가 평론을 하겠지만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는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언론에서도 하나하나를 기사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저거는 대부분 다 전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투에서 한동훈 장관이 우위를 점하고 이겨도요,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둘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승부가 끝난 것이냐? 그건 경기죠. 그리고 전쟁이죠. 그렇지만 정치는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고 경기가 아니라 경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겼어도 경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 관객이 심사위원이 점수를 주지 않고 아니면 그게 반칙이다라고 느끼고 아니면은 저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라고 느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어도 저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국민 감동이 되느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은요, 자기 지금 민생,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어려운 것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도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이런 잡음들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다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쇄신이 없는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천이 끝나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많은 현역 물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텃밭이라고 안방이라고 꼽히는 대구 지역에서 현역 물갈이가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뭐 대구의 공천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대구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현역 물갈이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지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 21대 총선 때 엄청나게 물갈이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지금 그때 당선된 분이 84분인데 그중에 지금 48분이 지금 네.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다음 재선 의원이 21분이니까 합쳐보면 한 80% 정도가 벌써 21대 때 워낙 물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물갈이 할 수 있는 그 숫자 자체가 민주당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0석 정도가 되니까 네. 엄청나게 물갈이에 뭐 이 욕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벌써 현역 물갈이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좀 적었다는 요인이 좀 적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대구 경북도 그러다 보니까 물갈이 하게 되면 중진 다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수별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선, 중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맞아야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지역별로 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수 간의 어떤 균형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 세 번째는 보면 어떤 중진들이 보면 이번에 험지 출마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이런 험지 출마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나름대로 현역들이 물갈이 대신에 본인이 새로운 선택이라든가 어떤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이 굉장히 좀 현역 교체라든가 어떤 쇄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시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네. 그 잘못된 시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역 물갈이를 양으로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읍참마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걸 3번 이상 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감동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읍참마속은 한 번뿐이 없었어요. 장제원 의원이죠. 딱 한 번 있고 그다음부터 사실상 읍참마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질적으로도 이거는 현역 물갈이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양으로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뭐 50%, 60%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프게 물갈이를 하고 주류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물갈이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공천을 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MBC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 MBC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MBC가 과거 이제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고 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으로 이게 의심이 될 만한 게 1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세먼지가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강조한 부분은 이때까지 일기예보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2%면 2를 하고 빨간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어제 그 부분은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의도가 있는, 정치적 의도까지는 너무 과장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총선을 임박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중립적인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견제할 필요는 있다, 이런 보입니다. 네,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각자 입장에 따라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거를 본인의 입에 올린 거는요, 저는 정무적인 판단 미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일 하는 순간 저는요, 보는 것마다 일을 강조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대본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총선이 41일 앞둔 상황에서 획정안이 일석 때문에 일석을 줄이는 걸로 해결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석을 논란을 만들면은 그게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일을 없애려고 하는데 일을 키우는 셈이잖아요. 저걸 왜 저렇게 합니까? 저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그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그냥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 그냥 절차적으로 해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을 키워줍니까? 웃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정무적으로 저는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인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